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해서 군사 보호 비용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힘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10월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당시 합의한 분담금은 2026년 기준 1조 6천억 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한때 1,480원대 후반까지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위안화 약세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간밤에 역의 위안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나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원화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와 부품 산업에 정책자금 2조 원, 현대차 등의 상생자금 1조 원 등 3조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개별 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 내수 진작책도 내놓았습니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발표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 재원을 확보하고 통상 마찰, AI 경쟁력 제고에 3조 원에서 4조 원, 내수 부진 해소에도 3조 원에서 4조 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규모를 늘리자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발동됐습니다. 중국에는 상호 관세만 84%, 기존 관세에 더해 104%가 부과됐습니다. 중국은 축산물 수입 중단 등을 예고하며 전투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G2의 두 스트롱맨, 트럼프와 시진핑이 맞붙었는데 그 여파를 우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미중 관세 전쟁이 어디로 향할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일 다르게 지금 관세 예고를 해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도 조금 헷갈립니다. 미국이 중국에 예고한 관세는 총 104%가 되는데 또 중국도 예고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정확하게 언제 몇 퍼센트를 물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예. 보편 관세를 10%전 세계에 부과를 하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가 부과가 된 거고 거기에 4월 2일에 발표를 했죠. 오늘 1시부터 34%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54%가 된 건데 중국이 여기에 물러나지 않고 자신들도 보복 대응 관세로 34%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그 중국의 입장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이거를 내일 부과하기 전에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 50%를 붙이겠다. 그러면 원래 지금 54%에 지금 다시 50%를 추가 부과하면 104% 관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
트럼프 행정부 전에 예. 원래 이제 미중 간의 관세율이 있잖아요. 트럼프 취임 전에도 이미 관세율이 예, 있었으니까. 그 평균 관세가 한 20.8%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이게 104에다가 124.8까지 가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과연 무역을 하자는 건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미국이 세게 나오면 중국은 그 전에 약간 주저했었단 말이죠. 이 대응을. 근데 지금 10% 나올 때도 그렇고 이번에 34% 상호 관세도 전부 그때 바로바로 맞받아쳤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네, 대응 즉각 조치를 대응을 했습니다. 내놨는데 그래서 작년 4월에 그 관세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중국은 관세법이 없었어요. 대외무역법이라는 걸 통해서 했었는데 그러고 작년 12월 1일부터 관세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 관세법에 의해서 처음 10% 나왔을 때 이미 뭐 미국산 에너지라든가 뭐 미국의 육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부분 관세 10에서 15%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34% 미국의 상호 관세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든 협의가 중단이 된 상태죠.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호 관세 부과했더니 70여 개국이 나랑 연락이 왔다. 협상하려고 협의하려고 온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골프 치러 떠나셨고 지금 중국은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교섭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근데 일기 때 말씀하신데 일기 때는 관세 전쟁이 펼쳐졌을 때 중국이 조금 주춤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마치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즉각적인 반격을 하잖아요. 중국이 왜 좀 달라진 거죠? 이제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았다고 많이 생각을 해봤다. 한 거고 사실은 그 트럼프 일기 때는 2017년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고 한 1년 반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중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도 그거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온건한 대응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때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트럼프처럼 1대1로 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고 해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동맹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일종의 훈련이 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을 많이 했고 그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준비를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렵지만 일단은 미국의 이런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의 핵폭탄급의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게 끝까지 정말 이렇게 가려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기 때도 45% 관세 부과를 중국한테 공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60% 정도 한다 그러면 뭐 서로 협의하면 한 30%대에서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상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새로 이제 각국별로 관세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지는 있죠. 다만 이게 지금 70여 개국과 서로 교섭을 해야 되니까 금방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협의하는 데만 더 줄을 서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과는 최대한 늦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숙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 측이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지금은 미국이 안 물러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를 기다린다고 말까지는 했어요. 중국의 전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쉽게 바로 전화하겠습니까? 거기서 정치적인 자존심이 있을 텐데. 지금 전화해서 중국이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야,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라는 것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봐야 중국의 유리한 흐름으로 못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리한 정책이라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국가에서 반발도 나오고 미국 국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올 거고 반 트럼프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할 때 그럴 때 중국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금 상호 관세 104%를 보니까 저가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래 그동안 이렇게 면세했잖아요. 우편으로 통해서 뭐 맞습니다. 테무라든지 쉬인이라든지 알리.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를 그렇습니다. 매겠다는 게 이게 일반 국민들이 중국에 싸게 살 때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 200불 한도였었는데 이거를 관세 면제가 그걸 800불로 올린 거예요. 아, 사실 지금 800불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좀 환율 계산하면은 모르네요. 100여만 원이 넘는 거가 면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도 우리는 한 10만 원 정도입니다. 면세 범위가 한 80불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저 1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면세로 오던 것들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해당 물품 가격의 30%를 관세로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30%. 그러면 800만 원이면 24만 원 내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800불 주고 샀던 거를 지금 24%가 더 올라가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불을 더 24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제약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아시다시피 미국의 최대 슈퍼인 월마트에 공급되는 60% 이상의 소비재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다 중국 건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자신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미국 시민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비싼 거 아마 못 견딜 거다. 우리 거 샀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은 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이 보복 관세 예고하니까 6가지 대응 조치를 공개했어요. 농산물 관세 인상, 뭐 가금육 수익 중단, 이 6가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상무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아, 상무 정식 발표는 아니고요. 상무부에 소위 SNS, 상무부가 운영하는 SNS가 니오탄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가 가야금을 탄다, 검은고를 탄다 그런 거 우탄금이라는 건데, 이 우탄금에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이제 6가지 대응 조치가 뭐냐면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할 거고, 미국 고기, 가금류 수입 안 할 거고, 펜타닐 협력도 우리가 이제 안 중단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서비스 미역 규제, 그다음에 할리우드 영화도 수입 안 하겠다. 영화 수입 금지. 그다음에 미 기업들의 독점적인 지재권 이것도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 기자가 상무부 대변인한테 이 조치를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SNS에 올라가 있는 거다.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다음 거죠. 수가 딱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자기들도 초반 대응을 강력하게 이 스케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뭔가 준비된 전쟁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 다른 나라에 퍼지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 지금 관세를 맞으니까 결국은 중국의 국제 무대에서 입지만 넓혀준다. 그래서 이게 뭐 중국에는 트럼프 관세가 뭐 전략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혹시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사실은 최종 목표가 관세인지 아니면 중국을 완전히 자기네 말을 듣게 하는 부하로 만들 건지 이제 사실은 지금 관세만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 이번에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관세 조치들은 사실은 만약에 중국 하나만 공격을 한다면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도 그렇게 고율 관세를 때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우회 기지로 해서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볼 때는 아니 베트남도 40몇 %고 뭐 어디는 50%니까 그러면 중국 국내에 투자하고 있던 기업들이 저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가도 똑같이 맞으니까. 그러면 공급망 붕괴를 통해서 중국의 힘을 빼는 전략이 제대로 안 먹힐 수도 있다. 지금은 그래서 관망
관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다 공통으로 지금 미국한테 공격을 두드러맞는 받으니까 이게 뭔가 반미 연합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무엇보다도 지금 13년째 세계 제조업 1위 국가입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공급망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제조나 이런 거는 나랑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연합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즉각 대응 관세를 34% 했지만 EU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EU도 그렇죠?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아마도 중국의 입지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부는 이게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차이나를 위대하게 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잖아요. 근데 다 플러스 요인을 보고 하는 겁니다. 관세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관세를 통해서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다가 한 90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의 부정적 요인이 먼저 나타나 버리면 네. 상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부정적 요인들이 고착화되면 예를 들면 인플레라든가 네, 이렇게 그렇죠. 고착화되면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더라도 네, 그렇죠. 이거가 이렇게 끌려가면 특히 경제라는 거는 제일 미국 경제에 고통을 우선 더 큰 부담이 될 그러니까요. 테니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6대 대응 조치도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서 환율 전쟁,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미 위안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살살 조정을 하고 있고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뭐 7위안 이건 벌써 1년 전에 돌파를 시켰고요. 깨졌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환율 뭐 그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세계 질서라는 그렇죠. 게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중국은 이 위안화 환율 조작을 통해서 조작이라기보다도 조정을 통해서 한 30-40% 정도의 미국의 관세는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세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위안화 절하 카드를 가지고 일단 좀 가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미국 국채 매각 같은 국채 거 있죠. 매각? 예, 국채 매각이 있는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되게 그렇죠. 그러면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국채 매각을 하게 되면 미국도 충격을 많이 받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손해를 또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자기도 손해를 봐야 되니까. 감수해야 되고 위안화 절하를 지나치게 계속하면 결국은 중국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자본의 유출이 일어날 중국에서 돈이 가능성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겉으로 내놓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결국은 끝까지 갈수록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좀 짧게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협상의 가능성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만나긴 만날 겁니다. 근데 협상 자체는 지리하게 걸릴 수 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해야죠. 전화 통화. 그게 국제적으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치킨 게임 양상을 갖고 있는데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 미중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아주 오래 걸리면 미중한테 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조만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희망. 우리 한국이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뭔가 합의의 단초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으로 이어갑니다. 추가 경전 예산 편성 논란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해서 1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인데 규모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죠. 내후 외환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추경 정부가 이제 다음 주 초에 10조 원 어디에 어떻게 쓸까 정부의 생각을 발표합니다. 몇 차례 추경 얘기는 했습니다만 추경 편성 시점 10조 원 규모의 적정성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총평을 들어보시겠네요. 김민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추경 편성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리고 관세와 그리고 AI 이런 곳에 또 쓴다고 하고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침체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산불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예. 또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추경의 규모가 10조가 돼야 되는지 그거보다 적어야 되는지 혹은 또 많아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이 내역들을 좀 들여봐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정부가 이제 정확하게 네. 10조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봐야만. 네. 네. 지금 대체로 내수진자 그러니까 좀 소상공인 지원 민생 한 3, 4조 원 그리고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한 3, 4조 원. 그리고 나머지 산불 피해 그렇게 얘기돼 있는데 구체안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시점, 규모 혹시 어떻게 책임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점은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죠. 늦은 감이 있다. 네, 왜냐하면 추경기가 처음 나왔던 건 사실 이제 1월 달 정도에 사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이제 경제가 좀 하방 압력이 있으니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략 한 15에서 2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0.2%포인트 정도는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추경 논의가 좀 진행이 되다가 사실 이제 조금 없어진 감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있다. 그다음에 규모에서 10조라는 규모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1월 달에 얘기 나올 때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얘기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맥시멈 30조.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명시적으로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추경 얘기가 막 나오는 상황에서 한다면 예. 30조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놓은 게 10조 정도 규모인데 그 규모의 적정성은 좀 사실은 저도 이제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좀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네. 그런데 추경 요인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미국의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 자, 이 여러 가지 이유는 명시적으로 됐는데 이게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요건에 해당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국가재정법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89조 1항에서 언급된 바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네. 그리고 경기 침체 기타 등등의 이유로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네.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규모 재해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는데 그 후로 갑자기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기 침체와 같은 혹은 관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대내외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새롭게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목적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 있는 AI 경쟁력 강화. AI 경쟁력 강화. 네, 이것을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중대한 변화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AI 경쟁력 강화는 일찍이 필요했던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일도 아니니까 조금
국가재정법 취지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실 말씀이시죠? 그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본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는데 그렇죠. 그때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새로운 뭔가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네. 조금 더 편성을 하자 이런 취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AI 경쟁력 강화는 좀 추경하고는 거리가 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추경을 편성할 이유를 해서 국가재정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산불 피해 지원이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잖아요. 이런 건 지난 그 정부에서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예비비가 있잖아요. 재밌게 쓸. 네, 네. 그런 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추경으로 받으셔야 뭐 돼요? 우선 지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번 추경으로 이제 예비비를 늘리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산불 재해가 발생한 곳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돈들을 사실 마련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비비는 사실 성격상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돈이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급하게 산불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에 예비비를 쓰는 건 맞는데 네. 올해가 아직 이제 4월이죠, 사실은. 어떤 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러면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추경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비비만으로 예비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에 또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추경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자, 문제는 이제 규모가 물론 이제 내용을 정확히 정부가 발표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대략의 10조에 대한 쓰임새를 이제 골자는 정부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 민주당은 너무 적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35조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진작 패키지가 포함돼야 된다. 그동안 얘기했던 전 국민 지원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35조가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 혹시 내용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고 또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라는 그 일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예. 많은 투입을 해서 좀 경기를 살리자라는 뭐 방향성은 동의가 어느 정도 되지만 그 규모를 뭐 10조가 부족한지 아니면 30조 뭐 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35조 정도 대해서는 민주당은 사실 이 그 재정 지출이 가져오는 경제 성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연구가 그동안 꽤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지 한 않다. 10조를 투입을 하면 예. 그럼 GDP가 10조가 늘으냐? 네. 그거는 아주 잘 나왔을 때 그 정도이고요. 예. 그것의 한 30% 혹은 절반 수준의 효과밖에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재정 지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이런 거 네. GDP를 기하는 효과가 한 30%에서 네. 잘하면 50%. 네, 그러니까 10조를 쓰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한 3조 정도 정도의 효과. GDP가 증가하는 효과밖에는 거두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재정 지출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정부가 이제 투자의 형식으로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네.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쓸 때는 그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커서 100%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전 지출의 형태로 예. 뭐 소비 나눠주는 쿠폰이라든지 식으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서 한 30% 정도밖에는 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이전 지출, 뭔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한때 이제 전 국민 25만 원을 얘기했는데 그 취지가 살아있는 소비 쿠폰을 이번 추경에 넣자. 그 소비 쿠폰, 전 국민 지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전 국민 지원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보고 다만 이제 조금 앞서 말씀 주신 생각이랑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내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소비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크죠. 포션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일종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자연 조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이제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살아남는 분이 다 없게 될 수도 물어내린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조금 많이 좀 긴급해 보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내수 진작책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지원하는 형태는 사실 효과성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이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효과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형평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좀 논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전 국민 지원 자체가 그런 요건들을 다 충족할 만한 지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고민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는 아니죠. 이제 1당과 2당이 생각이 다르면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이 부분을 넣자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는 없죠. 지금 추경의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산불 피해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지원을 좀 해주자는 목적인데 그것을 확대해서 다른 것들까지 다 같이 하자라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당장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곳에 먼저 쓰고 그리고 좀 더 확대하는 것은 뭐 2차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급성을 판단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뭐 규모가 너무 적다, 아주 찔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적다고 주장하잖아요. 국민의힘 생각은 어떤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어느 정도 좀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 저도 뭐 국민의힘 마음속에 있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뭐 산불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부분들 관세 전쟁, 관세 폭탄 이런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내수 부분.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뭐 관세 전쟁 관련된 기업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여튼 이제 정부가 구체안을 내고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이 협의를 해야만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질 텐데 어떻게 규모를 좀 더 늘리자는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게 이게 나라 살림 적자,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그리고 국가 채무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장부를 마감한 결과 이 관리재정 수지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GDP 대비 적자 비율은 다시 4% 됐다. 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 나라 살림 장부 마감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건전재정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걸 보면? 사실 지표를 보면 최근에 우리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가 GDP의 3 내지 5% 수준으로 한 5년 정도 계속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18년까지는 뭐 1% 많아도 2% 안쪽이었는데요. 이제 2019년에 3%가 되고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비드가 발발하면서 그때부터는 뭐 4%, 5% 이런 수준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비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는데 2023년, 2024년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수준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정부의 지출 구조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 적자 기조가 이제 생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뭐 큰 필요가 뭐 코비드 같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통상적으로 늘상 그런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식으로 재정 구조가 짜여진 것은 아닌지 특히 지출 측면에서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GDP 대비 뭐 우리 국가 채무 수준이 뭐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뭐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몇 년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된다면 IMF가 몇 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뭐 경계는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살림에서 이제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했는데 쓸 돈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쓸 돈을 쓰기 위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더 줄어들면 또 적자가 크잖아요. 이 작년에 세금이 좀 많이 들거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게 약간 좀 모순적인 재정 운영이었다 지난 정부는. 모순적인. 왜냐하면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분모는 이제 전체 이제 쓰는 돈이라면 예. 분자가 이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줄이면서 예. 기존에 쓰는 걸 줄여야지 사실은 건전 재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게 아니라 100억을 받아서 98억만 쓰겠다, 2억을 남기겠다. 예. 이게 일종의 건전 재정인 건전 재정인데. 건데 예. 100억을 받지 않고 예. 90억만 받는 결과를 가져오면 세금을 못 걷었다. 세금이 덜 거쳤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거친 거에 또 그것도 있죠.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세.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아. 사실 이제 건전 재정 얘기하면서 감세 정책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약간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적게 받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실 이제 쓸 돈을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쓸 돈은 줄이지 않으면서 네, 쓸 돈을 줄이는 거는 제한하면서 예. 들어오는 돈을 많이 줄이면 건전 재정을 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죠. 감세로 인한 세금이 그래서 줄었느냐, 감세를 강하게 했느냐에 대한 그런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감세로 인한 세금 감소가 컸다. 그게 감세 때문이었을까? 사실 뭐 감세가 뭐 세수를 줄이는 하나의 요인은 되었던 것은 맞죠. 하지만 내수가 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보다도 더 세금이 덜 거치게 된 측면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관리재정 수지도 얘기했지만 나라빚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작년 말 1,175조. 이 1,175조 하면 참 감이 안 오는데 GDP 비중으로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얼마나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뭐 46% 정도를 얘기하고 GDP에 있는데. 대해서는.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이 결과,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결산 결과 마감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결과들 보면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빚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 GDP 대비 비율은 사실은 조금은 좋아졌어요. 국가 채무 그래요? 비율은. 오.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그거는 잘 한 거죠.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OECD 평균이 사실 100%가 넘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는 지금 50%가 100%가? 안 되지만, 오. 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저희도 경계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 측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러니까 1,000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의 금액이긴 하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금액의 절대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네, 않나. 규모보다는 이제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아까 조금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빠르다 그런 뭐, 좀 네, 경계를 그런 해야 부분이 된다 그런 있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만 뭐 10조가 될지 35조가 될지 결국은 추경을 할 때 필요한 돈은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국가 채무만 계속 늘어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나라의 살림살이하고 우리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가 뭐 다를 바가 별반 없죠. 예. 빚을 내면은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계속 빚을 내다 보면은 뭐 갚을 능력을 초과해서 상환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디폴트를 하는 나라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뭐 그런 지경까지 아직 가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 예. 뭐 김용원 책임연구원님 예. 말씀처럼 계속 우리가 좀 이건 지켜보고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예.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것이 뭐 필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최근 5년에 적자 누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제 사회보장기금, 물론 이것은 이제 관리재정 수지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기금. 네. 예. 뭐 국민연금도 있고 여러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들의 수지가 악화된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거든요.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으니까 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낼 사람들은 혹은 기금에 기여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네. 그것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지 악화가 이미 다 향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빤하게
내다 보이는 것이기 그 때문에 수지 악화도 국가가 떠안아야 될 결과적으로 채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국가 채무를 뭐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 채무가 현재 우리가 뭐 한 46%니까는 OECD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낮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앞으로 그것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 있기 인구 때문에 구조를 감안할 때. 네, 그래서 좀 경각심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연수입이 1억이다. 그런데 46%의 빚을 지고 있다면 네. 뭐 거의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천만 원의 빚은 뭐 연봉 1억이니까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그렇게 뭐 큰 빚은 아니다라고 보통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만간 1억이 되고 또 2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예. 그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네, 200%가 넘습니다. 200%. 네. 그렇게 된 데는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어왔고 먼저 겪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금 수지들이 나빠진 것이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인구 구조를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재정 건전 재정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 재정법을 좀 고치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3년은 채 안 됐습니다만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다툼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말로만 할 의지가 없었습니까? 뭐 재정법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뭐 재정 준칙, 재정 이제, 준칙 재정 만드는 준칙을 이제 제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얘기들이죠. 네. 뭐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재정 준칙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냐면 긴급하게 재정을 써야 될 때 이 재정 준칙에 얽매이면 재정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니까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 준칙에는 네네.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있거든요. 뭐 관리 재정 수지 몇 %, 뭐 그런 기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표 하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게 재정 준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지금같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을 써야 되는데 그 준칙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입법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었죠. 네, 고쳐졌더라면 그 재정준칙법이 마련했더라면 요런 때 좀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네요. 여튼 추가경정예산 정부가 이제 곧 주초에 발표를 한다니까 어떻게 나올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시기도 중요하니까 이제 2달 후면 이제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이라는 굵직한 행사를 앞둔 추경 편성을 보면 이번에 빨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대규모로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나눠서 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의 원래 취지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2달 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도록 지금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4년마다 원래는 정부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2달 후에 정권이 새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때 그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국민과 국회를 설득을 해서 추경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고 예.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만 담아서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의 목적을 그렇게 좀 좁혀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시점은 지금 필요한 것만 우선 하자. 새 정부는 그 다음에 맡겨두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 추경이 과연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까에 대해서 우리 김민성 교수님 잠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김영원 연구원이 보기에 그걸 어떤 경기 부양 효과, 뭐 재정의 이제 승수 효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게 조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한 30-40% 정도로만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도밖에? 그게 이제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사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왜냐하면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지원하느냐, 어느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10조 원을 했는데 얼마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을 수 아, 있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하나 뭐 시금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연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면서 20조 정도 추경을 하면 0.2%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0.1%포인트. 0.2%. 0.2%. 예, 그러니까는 10조에 0.1 정도 올라가는 셈이죠. 예. 지금 사실 이제 경제성장 전망이 연초에는 뭐 1.8이었다 1.5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뭐 그 분석이 이제 그냥 그대로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그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 경정 예산 다음 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죠.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은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편성 요건이 맞으면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비상조치인 만큼 비상한 속도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죠.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연초부터 밥 먹듯 추경을 거론해왔습니다. 벌써 4개월째. 긴급 예산을 이렇게 가볍게 떠벌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심합니다. SBS BG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